시간 관계상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대구까지 와주신 총장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은 프레지던트 서밋 사무총장 한국대학신문의 이재규 상무입니다. 지난 3월 30일과 4월 13일 1, 2차 컨퍼런스에 이어서 프레지던트 서밋 제3차 컨퍼런스를 대구 인터블고 호텔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면에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굳게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3차 컨퍼런스는 권영진 대구시장님의 축사와 세션 4의 주제인 4차 산업혁명과 대학교육, IoT 관련 임주환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원장님의 초청 발제와 장순흥 한동대 총장님의 사례 발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타임 후 세션 5의 주제인 대학 재정난 해결책에 대해서 김성희 삼위대 총장님의 발제 후 장동환 조선대 총장님, 장재국 동서대 총장님, 이승훈 세안대 총장님께서 지정 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서밋 원장이신 김석준 한국대학신문 부회장님께서 환영사를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오신 걸 정말 우선 시장님 계십니다마는 환영드립니다. 우리 대학 총장님들이 UCM 프레지던트 서밋을 구성해서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하면 대학 현장에서부터 우리들의 미래를 열어갈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오늘이 세 번째 모임이고 또 내일까지 1박 2일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우리 총장들의 모임에 대구시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권영진 시장님께서 참석해 주시고 또 축사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대구에 도착하시고 KTX를 이용하신 분들은 상당히 아마 혼란스러우셨을 겁니다. 대구가 몇 달 사이에 앞과 뒤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그것이 바로 동양에서 두 번째로 큰 그러한 백화점이 되고 서울에서부터 SRT나 KTX를 타고 신세계 백화점을 장보고 다시 올라가도록 이렇게 우리 권영진 시장님이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회의원일 때 그 동대구 환승역을 유치하고 그걸 지켰던 그때 건설교통위원으로서 오늘의 시장님은 미끄럼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교육계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 유통 이러한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대구시에서 우리들의 서밋을 개최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우리 권영진 시장님의 축사를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대구시장입니다. 우선 오늘 한국대학신문이 주최하는 UCN 프레지던트 서밋 컨퍼런스를 저희 대구에서 이렇게 개최하게 될 수 있어서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들 바쁘실 텐데 대구까지 친히 왕림해 주신 우리 각 대학 총장님들 또 각 기관단체 대표님들께 우선 대구 시민을 대표해서 환영과 그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성준 원장님 이 좋은 컨퍼런스를 저희 대구에서 열릴 수 있도록 수고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 각 대학마다 총장님들 여기 계시지만은 대학 사정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총장님들 만나 뵈면은 사실은 대학의 현재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가 정부가 국가가 초중등 교육에는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사실은 초중등 교육 영역은 국가 책임 교육 영역으로 와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입시에 대한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경쟁력 측면에서도 세계 어디를 내놔도 뒤처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제 고등교육 영역, 대학 교육 영역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정부가 국가가 민간에 저는 맡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기 사재를 털어서 대학을 설립해서 고등교육을 이끌어오고 또 그걸 뒷받침하는 형태로 우리가 공립대학들이 있어 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대구시장을 맡으면서 저더러 늘 이제 지방도시 시장들이 고민하는 게 그럽니다. 서울시장은 기업 유치하고 일자리 고민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지방도시의 단체장을 맡게 되면 제일 먼저 시민들이 요구하고 지역이 아쉬워하고 해결해야 될 첫 번째 과제가 기업 유치하고 일자리 만들고 경제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일도 열심히 하지만은 제가 하소연을 합니다. 어떻게 시장이 경제를 살리고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만드는 그 중심 역할을 그래서 도시가 되겠습니까? 제가 선진 도시들 나가 보면 그 도시의 경제 산업을 이끌어가는 건 대학이었습니다. 대학에는 세계 시장의 흐름을 읽는 그런 해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 기술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뒷받침할 또 사람 인재들을 육성하는 것은 또 대학입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국가가 지원해주지 않는 가운데서도 이만큼 성장해 온 것은 각 대학들이 그러한 인재들 키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딱 한계 상황에 저는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한때 제가 교과위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그 일을 사실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왜곡된 형태로 반값 등록금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재정은 투여되는데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교육 복지적 영역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선투자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과연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리고 대학이 국가 경제와 지역의 산업을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데 대한 투자 부분들은 굉장히 소홀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산업 성장 잠재력이 멈추고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대학마다 이제는 졸업생들을 배출하면은 취직 걱정해야 되고 또 취직이 안 되니까 이 결혼도 늦게 하고 아들 적게 낳으니까 학령 연령 인구가 계속 감소해서 오히려 또 과연 신입생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이런 고민의 악순환으로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전부 다들 보면 장밋빛만 얘기합니다. 4차 산업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일 수도 있지만은 엄청난 도전입니다. 아마 총장님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대학들의 경쟁력을 불어일으켜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기술 R&D가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인재를 양산하는 그런 대학으로 가는데 정말 정부가 또 많은 이 생각을 달리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 대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들어와서 이제 시정부가 했던 교육 정책의 영역을 교육청을 뒷받침하는 초중등 교육을 지원하는 영역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대학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 대학이 지역의 산업과 발전을 이끌어가는 쪽으로 협업하고 지원하는 쪽으로 바꿔야 되겠다고 해서 이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구시 같은 경우는 오늘 대구에 오셔서 정말 이런 좋은 컨퍼런스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총장님들의 고민들이 이 회의를 통해서 속 시원하게 풀려나가고는 좋은 지혜와 대안들이 모아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축사를 해주신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1, 2차 컨퍼런스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컨퍼런스 현장은
SNS 페이스북을 통해서 실시간 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UNN 지면과 뉴스 사이트에서도 계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주환 원장님 초청 발제와 장순훈 총장님 사례 발표 후 기념 촬영을 한 후에 그 브레이크 타임을 잠깐 갖고 종합 토론으로 들어가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세션 4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오늘도 진행은 김석준 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권정진 시장님의 따뜻한 그러한 축사의 말씀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대구시는 오랜 역사 동안 이 교육의 도시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지역의 이 거점 국립대학 또 명문 사립대학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교육의 도시이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의 도시에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그러한 발표와 토론을 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표를 맡아주실 임주환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원장님은 오랜 기간 우리나라 ICT 쪽을 이끌어 오신 사안 증인이십니다. 또 IoT 쪽에서는 가장 원로급에 해당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여러 차례 과학기술부와 정통부, 미래부의 장관 후보에도 올라셨던 그런 분이시고 오늘의 우리나라 IT 혁명을 이끌었던 그 애트리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킨 대표적인 주역이십니다. 오늘 임주환 원장님을 큰 박수로 발제를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받은 임주환입니다. 오늘 뭐 이렇게 저도 여러 번 이제 세미나 한번데 하고 한 적이 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높은 분들 그 총장님들 모시고 이렇게 한 건 아마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내용은 요즘 뭐 대선 주자들도 전부 뭐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그리고 앞으로 아마 제가 볼 때도 이거는 그 대학에서 아마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제가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성장 동력 산업과 대학 교육인데 3월 인터넷 이렇게 했습니다만 실제 3월 인터넷 이게 4차 산업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지만 크게 보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한 부분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IoT에 이제 국한시키지 않고 좀 전반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핵심 기술로 보면은 우리가 그 뭐 작년에 우리가 그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모든 분들 충격을 우리 국민들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다음에 AI와 긴밀한 관계 있는 게 로봇 그리고 이러한 것을 뒷받침하는 그 기술이 이제 보면은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이래가지고 빅데이터는 보니까 오늘 오후에 좀 있다가 또 세션 6에 또 발표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앞에 뭐 ICBM 요새 북한 뭐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 ICBM은 그 ICBM하고 좀 다른 건데요. 이래서 이제 IT 쪽에서는 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 6가지가 핵심적으로 이제 뒷받침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AI가 이제 어쨌든 그 사이 제일 중요한 건데 뭐 이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작년에 아마 이것 때문에 온 국민이 이제 인공지능 때문에 한번 충격을 받았는데 그리고 이세돌도 유명해지고 알파고도 유명해지고 뭐 구글은 이거 알파고 가지고 그때 뭐 엄청나게 뭐 광고비 돈 얼마 들리지 않고 엄청난 그 광고 효과를 봤다 뭐 그런 통계도 있는데요. 그러면 이 그 알파고를 개발한 사람 이게 누구냐면 그 하사비스인데요. 이 사람 보면은 그 나이가 지금 올해 기준인가 모르겠는데 76세니까 40살 40대 초반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인지신경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14살에 체스의 랭킹 2위를 한 사람이고 그 2011년에 그 딥마인드를 영국에서 이제 만든 회사 했고 그리고 딥마인드는 창업 3년 만에 한 4억 달러에 구글에다가 판 그래가지고 뭐
거부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 그 인공지능의 이제 대가로 이제 돼버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만든 알파고하고 이세돌에게 이제 바둑이 붙었는 건데요. 그럼 이세돌은 누구냐? 이건 이제 사람인데, 이건 이제 이 친구도 이미 뭐 저 언론에서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 중학교 중1에 중퇴를 했고 12살에 입단한 사람이고요. 3남 2녀 중에 5째인데 이 집은 전부 바둑이 최소한 5단이 안 되면 이 집 가족이 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다 이제 아버지도 바둑 잘 두고, 그리고 이세돌이가 5번째 아들인데 이제 넷째 이차돌이가 있는데 얘가 이제 넷째 아들이 아버지가 보고 뭐 바둑을 시키다가 야 니는 머리가 나빠 안 되겠다 공부는 하라 그래가지고 간 데가 서울공대 컴퓨터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나쁜 사람이 서울대 컴퓨터를 할 정도 된 집안이 이제 이 집안인데, 그래서 이제 이세돌이 둘이 붙어 했는데 그때 보면은 저도 그때 언론에서 몇 번 연락을 받았어요. 누가 이길 거냐? 그래서 내가 볼 때 아마 인공지능한테 이세돌이가 질 거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도 사람이 이긴다 그랬는데, 그럼 뭐 더 이상 오늘 시간이 좀 있으면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는데, 그만큼 그 바둑이라는 걸 원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아무리 컴퓨터 발전해도 그 모든 경우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불가능한 영역을 이렇게 이제 쭉 여기서 봤거든요. 근데 어쨌든 4대1로 이제 어쨌든 그 이세돌이가 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뭐 어쨌든 이것 때문에 온 국민이 이제 인공지능 교육을 다 이제 받았는데요. 그럼 이 인공지능이라는 말은 원래 1950년대 컴퓨터가 나오면서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었던 그때 애트리에서 보면은 1980년대 이쪽에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그때 금방 온 세상 인공지능 될 것처럼 봤는데 그때 또 한물로 가버리고 잘 안 되고, 최근에 와서 이제 컴퓨터 성능이 높아지면서 이제 이게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빛을 보게 됐는데요. 그 이게 이제 인공지능 이게 그러면 왜 이러냐, 왜 있기는 무섭냐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면 이거 AI 변호사 로스,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 저 IBM 왓슨 플랫폼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이건 실제로 변호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채용돼 가지고 그리고 인공지능을 해 가지고 이거 나중에 자료에 있으니까 자세한 거는 보시고 오늘 발표 좀 짧게 빨리빨리 넘어가겠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도 최근에 나온 건 이거 오늘 올해 이제 3월 30일 기사인데요. 스타 팬드 매니저가 AI한테 자리를 내주고 퇴장했다. 왜냐하면 지금 AI 그래 옛날 같은 보면 뭐 펀드 매니저 뭐 변호사 뭐 이런 거는 확고한 이제 직업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AI가 뭐 이런 제일 확고한 자리를 제일 먼저 직업을 없애버리는 게 AI가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또 이거 로봇 은행원, 이것도 고객님 여기에 투자하시죠 해가지고 은행원의 일자리까지도 빼앗아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음악 뭐 이런 것도 인공지능을 해서 그 연주도 하고 다 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그 인공지능 활용 사례 보면 벌써 그 굉장히 다양하게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면 그 MD 그 앤더슨 그 암센터에 있는 인공지능 가지고 진단하면은 의사가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확진율이 높고 이런 게 이미 인정이 돼 가지고 국내에도 모 병원에 요걸 그대로 이제 도입을 해 가지고 현재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로봇 변호사, 뭐 인공지능, 뭐 로봇이 물건 나르는 거 뭐 등등 해가지고 약사도 앞으로 얼마 가면 또 이것으로 바뀐다고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 이게 우리가 단순히 말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실제 제가 이 분야에 있으면서 보면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한 20-30년 내에 사회 전체가 큰 변혁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궁극적으로 컴퓨터 때문에 생긴 문제거든요. 컴퓨터. 이게 이제 컴퓨터가 발전한 건데요. 요게 보면은 이제 옛날부터 이제 쭉 해놓은 건 요때 1945년 요때 이제 나오면서 이제 컴퓨터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발전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뭐 한 도마뱀이나 아니면 쥐 수준 정도 인공지능이가 있는데 곧 이게 이제 원숭이 수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사람 수준 오는 거거든요. 사람 수준 오게 되면 이제 말하자면은 뭐 인공지능이 사람을 뛰어넘는다는 건데 그게 이제 결국 어디 되냐 그러면은 이게 이제 AI의 특이점 이래 가지고 이제 뭐 전문가에 따라서 약간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2045년 지금부터 한 30년 후 요 전후에 그 특이점이 일어나면 이때 뭐냐면은 인공지능이 사람 지능을 넘어서는 거다. 그래 버리면 때에 따라서는
인간들이 적절한 어떤 조정 장치를 만들지 않으면은 인간이 잘못하면은 뭐 인공지능한테 점령당할 수 있다 하는 그 시점이 이제 2045년 전후. 어떤 사람 요것도 좀 더 뒤에 온다고도 얘기하고 좀 더 빨리 온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대략 한 2045년 정도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이제 빠른 속도로 기술은 발전돼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준은 이게 조금 이게 뭐 여러 가지 그 뭐 방법도 있는데 보면 우리나라가 좀 이게 좀 낮습니다. 25일 해가지고 그래서 뭐 작년에 미래부에서 뭐 이것 때문에 뭐 난리가 나가지고 뭐 대책도 세우고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인공지능과 긴밀한 관계 있는 게 뭐냐면 로봇인데 로봇 쪽은 어떠냐 그러면 한번 보시면은 이게 버거 그리고 햄버거 만드는 로봇인데 이게 이 1시간에 360개를 만들어내요. 그 사람이 이걸 따라갈 수가 없죠. 그리고 이것도 최근에 나온 건데 보면은 무인 카페 로봇 바리스타도 로봇에 7가지 맛을 커피를 이 로봇가 만들어내는 거죠. 주문만 하면은. 그리고 그 일본에서 나온 건데요. 로봇이 연주를 하고 있고, 그리고 탁구 치는 거예요. 탁구. 요게 로봇가 이제 탁구를 치는 건데 상대방이 돼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손정희 씨가 이제 이걸 아주 예쁘장하게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행사 같은 게 있을 때 안내 데스크 그 여자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건 임대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임대해주고 별로 비싸지도 않습니다 이게. 시급 뭐 요래가지고 그 행사 있을 때 앞에 내세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거 있고요. 뭐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인공지능과 로봇 이쪽 보면 엄청난 속도로 이제 기술이 발전돼 있다는 볼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ICBM 그랬는데 빅데이터는 나중에 하실 테니까 요거는 제가 간단히 얘기하고 주로 IoT 위주로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럼 IoT라는 건 말 그대로 인터넷 오브 싱스 그래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뭐 과거에 우리 얼마 전에 보면 우리가 사람들이 주로 인터넷 썼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 말 그대로 하면은 모든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전부 연결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터넷 오브 싱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 사람이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데, 그럼 인터넷이 지금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이게 인터넷 맵인데요. 전 세계 사람 신경망처럼 실필줄처럼 전 지구가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그 가운데 트래픽이 많이 전하는 데는 인터넷 이게 대동맥처럼 큰 게 있고 실필줄처럼 우리 몸에 있는 거 똑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인터넷이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되는 구조인데, 여기에 그럼 인터넷에 네트워크만 있는 게 아니고 끝에는 전부 다 물건이 뭐 달릴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모든 게 이제 이 네트워크로 이제 네트워크화 된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지금 벌써 그 IoT 쪽에 활용하는 거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뭐냐면 이제 전봇대에다가 그 NFC 이제 그라는 그 니어 필드 커뮤니케이션 하는 칩을 매달아 가지고 자기 위치를, 왜냐하면 뭐 이 서울에 뭐 남산 그 산책 도로에 해놨거든요. 밤에 여자가 혼자 산책하다 무슨 일이 생기면은 자기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위치 어디인지 잘 모르잖아. 그래서 전봇대에다 저런 거 붙여놓고 스마트폰 딱 갖다 대면 금방 거기에 경찰 연결돼 가지고 그 보안 그걸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은 아이들 왜 뭐 미아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지금 5월 5일 되면 우리 인연할 때면 애들 제일 많이 잊어버리는데 손목에 이 매달아 가지고 그 배는데 대기하면은 금방 부만 열을 가도록 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소 키우는 거 그 품질 관리하는 거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책이 이제 저 스마트폰 갖다 대기하면 그냥 그 스토리가 쭉 나오게 하는 거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 약품 관리하는 건데, 이거는 저 제가 애튜리 원장할 때 RFID를 해가지고 이걸 처음 볼 때 IoT 개념을 시작한 건데, 이때 이제 이 시범 사업에 한미약품이 그때 참여해가지고 끝까지 지금은 한미약품이 적용하고 있고, 한미약품은 이걸 가지고 외국에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약품이 아니고 요 IoT를 가지고 약품 관리하는. 그때 그래가지고 그 약에다가 전부 RFID 태그를 달아가지고 약의 재고 관리를 이걸로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물어봤어요. 한미약품 임원한테 이거 왜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성이 되냐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 엄청난 이익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왜 나오냐 그러니까 제약에서 제일 힘든 게 재고 관리래. 재고 관리. 그 약을 만들려는데 이 약을 자기들이 생산해서 도매상, 소매상, 그다음에 약국이가 있는데
전국에 있는 약국에 자기들이 생산한 약품이 얼마만큼 안 팔리고 이게 남아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약이라는 걸 뭐 봄에 감기 뭐 독감도 돌고 이래가지고 유행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어떨 때는 갑자기 필요할 때도 있고 이래 되는데 재고를 몰라가지고 그리고 자기들 얘기하는데 들어보니까 한 생산량의 절반을 그 폐기를 한다 그래요. 그 물량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RFID 하면은 뭐냐면 항상 매일 전국 약국 소매상 도매상에 있는 무슨 품종 약품이 몇 개가 있다는 재고를 항상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러니까 이거 생산량을 마음대로 조정하니까 엄청나게 그 프라핏을 올릴 거 아니에요. 이래서 지금 이 시스템 자체를 한미에서 지난번에 또 해가지고 뭐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또 나중에 또 뭐 주식 때문에 사고담 치고 했지만도 이 회사가 보면 상당히 그런 데 보면 좀 도전적인 그런 어프로치를 하는 그런 회사 같은데, 그래서 이 시스템 자체를 외국에 이제 수출하고 이제 그런 예가 있는데요. 이것도 따지면 IoT 개념으로 이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프레시 스시 시스템, 근데 이거는 뭐냐면 신문에 나온 기사인데 현대백화점 앞에 스시 왜 이거 빙빙 도는 게 있잖아요. 스시를 보려고 프레시 해야 되죠. 시간이 1시간 이상 지내버리면 이게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빙빙빙 돌다 보면 어떤 거는 별로 맛없는 거는 한 2시간, 3시간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사람 일일이 알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딱 저걸 해놓으면은 1시간 넘어가면 자동적으로 이게 빠지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 미국에서 보면 고객 관리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그 비콘 기술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제 RFID 개념인데요. 이거 해놓으면은 이걸 이제 비콘 그걸 설정해놓고 나면은 사람이 고객이 그 근처에 오면 이미 누가 오고 있다는 걸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 가게에서는. 그리고 이 사람이 뭐 무슨 물건을 뭐 어떤 상품을 좋아한다 이런 까지 다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와서 자기 뭐 필요한 거 사가지고 나가면은 계산이 자동으로 되어버리고, 이런 전체 일관되게 처리하는 게 있잖아요. 요게 이제 시스템인데, 이게 아마 앞으로 이제 모든 매장은 아마 그런 형태로 바뀔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지금 요거 말한 페이팔 그 비콘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사람 몸 속에 이거 센싱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도 전부 이제 그 RFID 그런 이런 걸 넣고 그다음에 센서 넣고 이래가지고 그 IoT 개념으로 전부 이제 진행되는 그런 걸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신발에 이제 또 구글에 말하는 신발 그래가지고 신발에다가 이제 저기 다 돼 있어가지고 사람이 뭐 그 신발 신고 별로 안 움직이면은 좀 심심하지 않냐, 좀 걸으면 어떠냐 이제 이렇게도 얘기하고, 뭐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신발한테 야단 맞는 거죠. 그런 종류고요. 이건 또 뭐냐면은 시각 장애인들이 보면 방향을 몰라가지고 지평해가지고 뭐 지하철 같은 거 탈 때 보면 홈 파놓고 이렇게 뭐 좌우 이렇게 가는데, 이거는 신발 속에 진동 넣어가지고 왼쪽 돌면 왼쪽에 진동을 일으키게 하고 오른쪽 돌 때 오른쪽으로 진동을 일으키게 해가지고 지팡이 없어도 시각 장애인이 이제 길을 찾아가게 해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게 전부 다 물건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제품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 뭐 수도 없이 많이 이제 나와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어떤 거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좀 시장성 있는 거는 이제 물건으로 나가기도 하고, 시장성이 없는 건 또 없어지기도 하고, 이래서 지금 센서로 보면 수백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센서를 이용해서 뭐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이용도 되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보고 성공도 하고, 이래서 어떻게 보면 IoT를 가지고 지금이 이제 시작인데요. 뭐 엄청나게 이제 많은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난 브라질 월드컵 할 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독일에서 한 건데, 축구 선수들한테 센서를 달아가지고 이 사람의 그 영향이 얼마 되는 걸 계속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지난 브라질 월드컵 독일이 우승했죠. 우승했는데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했는데, 독일 팀이 별로 축구 잘하는 팀 나라가 아니에요. 뭐 축구 같으면 뭐 스페인, 뭐 이태리, 프랑스, 영국 이러지, 독일은 보면 뭐 한 중간쯤 유럽에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 되는데 이상하게 나는 그 생각도 못했는데 이 팀들이 이제 우승해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독일이 이걸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IoT 개념을 넣어가지고 선수단 전부 이거 넣어가지고 선수 교체하고 한 타이밍을 전부 컴퓨터로 계산해가지고
우린 되게 감독이 보죠. 이래 보고 누구 뛰는 거 보고 야 저 친구 저거 어제 뭐 술 먹거나 뭐 이래 자 바꿀까 말까 하다 바꾸고 이래 사람이 이제 판단하잖아요. 그 독일은 그게 아니고 이제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선수도 교체하고 하기 때문에 그 우승했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 독일 그 했는 그 자료가 요 하나만 넣었는데 보면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는 걸죠? 어떤 센서를 달아가지고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어떻게 했는가 하는 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게 IoT가 앞으로 어디 될 거냐 그러면은 지금 그것도 뭐 예측 기관에 따라서 뭐 천차만별인데 그래도 IT 업계 중에서 미국의 시스코가 상당히 그 좀 그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측을 보면은 한 2020년까지 한 500억 개의 각종 디바이스가 아까 얘기한 인터넷 여기 전부 서로 연결될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아마 우리가 저도 뭐 대학 다닐 때 뭐 1984 그 조지 오웰 뭐 책도 보고 했는데 진짜 아마 내가 볼 때 모든 꿈이 감시당하는 요즘 보면 뭐 범죄도 뭐 전부 CCTV 찍고 다 해가지고 뭐 다 찾아내잖아요 요새. 아마 감시 사회가 되지 않나 싶은데 뭐 지금 이거는 어떻게 내가 볼 때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 않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시장이 급속도로 이제 커져간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 이제 다음에 합니다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 실제로 보면 IoT 뭐 빅데이터 이런 게 전부 서로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요게 그 왜 빅데이터가 필요하냐 그러면 데이터가 적당한 양이든 사람 머리로 금방 해석이 가능한데 너무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어서 사람 머리로는 해결을 못해요. 그 인과관계를 밝혀내지를 못해요. 이어 보면은 사람이 감정을 한 건데 감정이 보면은 6단계로 나누거든요. 나누는데 근심 걱정 지수가 근심 걱정이 많아지고 3일이 지나고 나면은 다우존스 주가 지수가 떨어진다. 이거 사람 감정하고 주식 그 사이 상관관계를 이거는 빅데이터 아니면 사람 머리로는 이거는 알아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지금 뭐 대선 우리나라도 이제 펼쳐져 있는데 이게 이제 빅데이터를 제일 많이 잘 이용한 사람이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뭐 아무리 민주화됐지만도 흑인이 대통령 되기 쉽지 않은데 이분이 재선까지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빅데이터를 제일 잘 이용한 거예요. 제일 전문가를 선거 참모로 쓰고 해가지고 빅데이터 선거를 했다고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구글에 한번 서치해 보시면 뭐 기사가 뭐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어떻게 했냐 하는 걸 갖다가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오바마를 빅데이터 프레지던트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됐지만도 이때도 보면 우리나라 이거 지난번에 문재인하고 붙었을 때도 보면 이게 보면 빅데이터 분석 보면 이때 저 박근혜가 더 많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분석하면.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왜 미국에 트럼프 된 거 있잖아요. 이것도 보면 전부 뭐 미국의 주요 언론 뭐 CNN 뭐 전부 다 이제 힐러리 되는 걸 나왔는데 빅데이터만 혼자 이제 트럼프 되는 걸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내 정확히 기억하는 요 슬라이드가 이 내용을 내가 그럴 때 그 미국 대통령 선거 있기 3일 전에 그 무역협회에서 그때 와가지고 아 요새 수출도 잘 안 되는데 IT 트렌드가 이래 나한테 얘기 좀 해달라고 내가 그럴 때 갔어요. 가서 3일 전인데 얘기하면서 빅데이터 얘기하면 이 얘기 해줬지. 아 지금 뭐 3일 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부 다 힐러리가 되는 거 알고 있는데 빅데이터 분석 보면 이거 내 개인 생각 아니고 이게 트럼프가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 전부 깜짝 놀랐어요. 근데 3일 후에 보니까 진짜 트럼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 지금 막 혼전 상태인데 요새 여론조사 가지고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게 미국도 여론조사 가지고 하다가 그랬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론조사는 자기가 좀 기분 나쁘면 여론조사 응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확하게 이걸 반영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거는 자기도 모르게 SNS도 쓰고 뭐 하기 때문에 이걸 다 모아가지고 분석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그래도 제일 정확하지 않냐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혹시 선거에 관심이 있으면 빅데이터가 어디든지 트렌드잖아요. 이걸 잘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게 4차 산업혁명인데요. 이게 이제 작년에 이제 뭐 슈밥이 한마디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또 이제 AI 그 알파고하고 슈밥 이것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그리고 지금 대통령 후보들 전부 4차 산업혁명을 하겠다고 지금 이제 이거 뭐 하고 또 국민들 중에 4차 산업혁명 얘기 안 하면 완전히 바보처럼 되도록 돼버리고 이랬는데요. 이게 이제 그러면 근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뭐냐? 핵심은 뭐냐면은 이건 자동차 생산 라인을 보면은 이게 과거 우리가 사람들이 차 조립하는 건데 지금 우리 테슬라 이거 왜 전기 자동차 지금 국내도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뭐 내가 BMW 뭐 이런 것도 보면은 자동차 생산 공장에 사람이 없습니다. 부품 조달, 조립 전부 다 로봇으로 다 생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점검 단계에서 그때 사람 한 서너 명 앉아 있고 공장 내에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크게 이제 완전히 이제 생산 업체는 제조업 분야는 완전히 이제 로봇으로 이제 교체되는 건데요. 그리고 그다음에 나오는 게 전기 자동차죠. 뭐 테슬라 얘기 나오고 또 전기 자동차 중국이 진짜 앞서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보다도 더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그 사이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고 우리는 이 부분에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다음 또 자율주행차 있거든요. 전기 자동차는 엔진에 대한 문제고 자율주행은 운전을 얼마나 이제 뭐 거의 안 하고 할 수 있냐 하는 건데 자율주행은 크게 보면 이거 4단계로 나눠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4단계는 뭐냐? 운전할 때 뭐 합니까? 손, 발, 눈 세 가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발을 떼고 손 핸들 안 잡고 눈 앞을 주시 안 해도 되는 게 이게 완전 자율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돌아서 가지고 뭐 컴퓨터 게임 하면서 자기가 하는 목적지만 넣어놔도 가는 거. 요게 이제 완전 자율. 그게 이제 레벨 4고요. 그다음에 레벨 3는 뭐냐면 이게 손하고 발은 놓고 눈은 그래도 떼지 않고 주시하는 거지. 전망을 주시해가지고 만약의 상태에 대비해가지고 좀 핸들도 좀 돌리도록 하는 거. 그게 이제 레벨 3고 레벨 2는 이제 눈은 항상 정확하게 주시를 해야 되는 거. 그 레벨 1은 현재 우리나라 뭐 현대하고 있는데 좀 나오는데 보면 뭐 조금은 왜 해놓은 게 있죠. 요즘 보면 그 현대에 나온 것도 보면은 고속도로에서는 그 핸들링을 안 하고 도도 그 차선만 바꾸만 유진해 가는 그런 기능을 넣어놨거든요. 그 정도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아마 곧 하면 2020 몇 년 되면은 대부분 예측이 이 정도 레벨까지 다 간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티센크루프트 이게 저 엘리베이터 그 천안에 있는 공장인데 여기 보면은 사람 이 로봇가 하는 것이 사람의 한 뭐 열 몇 배 뭐 13명이 하는 걸 갖다가 혼자 다 해치운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건 또 저 대우중공업 대우조선 요새 뭐 상당히 문제는 많은데 이 회사에서 보면 뭐냐면은 그건 배 만드는 회사는 무거운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 들다가 허리도 다치게 되는데 요 로봇 착용 로봇이라 그러는 옷 입고 물건 들면은 30kg를 더 들 수 있어요. 사람 힘으로 20kg, 또 로봇도 30kg, 50kg짜리를 갖다 쉽게 이렇게 드는 거죠.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 그 가와사키 중공업에서 로봇 파견 사업도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6개월 단위로 하고 뭐 그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우리나라 뭐 그 저 파견 직원 월급 정도만 주면은 로봇 한 사람을 파견 받아가지고 일을 다 시킬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이미 하고 있다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요새 왜 3D 프린팅 있죠. 여기 보면 요새 뭐 학교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실습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절대 장난감 만드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보면 이게 중국에서 나온 건데 보면 이게 집도 짓고 있어요. 3D 프린팅으로 지은 집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자동차도 이게 좀 3D 프린팅으로 만든 거고 이건 한국 타이어에서 타이어도 이게 3D 프린팅으로 프린트한 겁니다. 그리고 의류에도 뭐냐면 앞으로는 옷 여자분들 보면 뭐 옷 굉장히 많죠. 뭐 색깔도 있고 하니라 그러는데 앞으로는 섬유도 색깔 빛을 바꾸고 해가지고 한 가지 있으면은 뭐 오늘 자기가 뭐 빨간색 있으면 빨간색으로 했다가 내일은 또 뭐 파란색으로 해다 마음대로 이제 바꿀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거 식물 공장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저는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농업에 대한 대혁신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시골 가면 노인들만 있고 젊은 애들은 또 관심을 안 두는데 이쪽이 아마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식물 공장 같은 거 이런 것도 앞으로 그 4차 산업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고요. 그리고 특히 그 태양광 같은 거 이것도 나중에 보시면은 우리나라 국토의 한 2%만
저 실리콘 그 판으로 덮어버리면은 전기가 완전히 자급자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무서운 건데요. 아디다스 있죠, 운동화. 이 독일 회사인데 원래 운동화 생산을 전부 동남아에서 했거든요. 근로자가 한 200만 명이 이제 그걸 자동 운동화를 이제 하는데 이 로봇으로 이제 바꿔요, 이걸 갖다가. 그래서 과거에는 로봇 같으면 자동차 생산이 같은 어제 좀 상당히 비싼 그 노동력을 대체했는데 요즘은 운동화 만든 노동력까지도 로봇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이러면 뭐냐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시간도 세이브하고 뭐 근로조건 가지고 싸움할 필요도 없고 이래가지고 생산 시설을 동남아에서 전부 독일 본토로 옮기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 2020년 얼마까지는 전부 다 독일 본토에서 좀 생산할 거다 이렇게 지금 아디다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아까 로봇이나 이런 일자리를 인공지능 일자리를 갖다 없애는 거는 아까 이런 변호사 뭐 이런 의사 뭐 이런 그러니까 월급 많이 받는 그런 직군 플러스 운동화 만드는 것까지도 전부 다 로봇가 다 뺏어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저 리프킨 이 사람 보면 뭐 앞으로 일은 사람은 일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까지 얘기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래에는 보면 태양광 그럼 이게 이제 뭐 매연이 없어지는 거고요. 전기차 뭐 이래가지고 이제 공유 경제와 자급자족 형태로 가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이게 전체적인 어떤 4차 산업혁명의 미래로 볼 수 있고요. 그럼 이럴 때 우리나라는 왜 해야 될 거냐 하는 문제인데요. 이거는 내가 이거 잘못 얘기하면 제가 야단도 맞을 것 같은데 미국의 스탠퍼드 유명하죠. 이게 뭐냐면 거의 여의도의 11배 면적을 갖고 있는데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당시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던 사람이 이 사람이 외아들이 젊을 때 죽었어요. 그래서 그 부인하고 얘기해가지고 야 우리 그러면 젊은 애들 우리가 애가 없는 대신에 모든 젊은 애들이 자기 아들 자기 자식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세운 학교가 이제 이게 스탠퍼드 대학교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대학교 대단한 게 이게 보면 뭐 노벨상 수상자 뭐 해가지고 엄청납니다 이게. 그거 말고 또 기업 쪽도 엄청납니다 이게. 시스코 뭐 구글 HP 뭐 요즘 IT 업계 잘 나가는 사장들 전부 이쪽에서 다 나왔어요. 그런데 이 회사 나도 보면 뭐냐면은 이 학교에서 그 벤처 기업을 육성하려고 우리나라도 왜 학교 부지는 왜 무슨 교육 부지로 돼가지고 함부로 공장 시설 못 하게 돼 있잖아요. 미국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게. 불법으로 그냥 공장 짓게 해버리고 뭐 그런 일도 했다는 그 얘기가 있어요 미국에서도. 그래서 뭐 법을 갖다가 엄하게 해가지고 하는 거는 아마 미국이나 우리나라 똑같은 것 같아요 보면은. 근데 이건 법을 어기고 해가지고 HP도 만들고 다 했다는 얘기 나오고. 그리고 여는 총장이 나서가지고 학교 다 끝까지 다니라 안 그러고 빨리 창업하고 빨리 나가라. 이건 내 잘못 아까 말씀드리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총장님들 계시는데 어쨌든 창업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제 스탠퍼드 대학교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서울대 이게 최근에 나오는 건데 이 베이징대 무슨 대학 기업 매출이 900분의 1밖에 안 된다. 이건 내가 나도 이걸 보고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는데 우리나라 그 대학 교육에 가는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 거냐. 그리고 여기 보면 뒤에 뭐 청와대 나오는데 그것도 보면 뭐 비슷합니다. 이래서 너무 이게 물론 이제 뭐 그 대학교에 보면 뭐 그 인문 사회 계열도 있고 뭐 자연 계열도 있고 공대 여러 가지 있지만도 일단 기본적으로 그 물론 인문 사회 계열은 모르더라도 적어도 공학 계열 교육을 하려 그러면은 이게 창업을 좀 전제를 해가지고 이걸 제대로 자기가 직업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게 기업은 젊은 층을 발전하는 이거 저 한번 보시면은 이건 주로 제가 IT 쪽에 IT 기업 그 보시면은 이거 넷스케이프 이거 대학원생이 한 거거든요. 구글 이것도 박사과정 학생 때 했는 거고 페이스북은 이거 하버드 2학년 중퇴하고 만든 거고요. 빌 게이츠 이것도 또 하버드 대사한테 중퇴하고 또 이거 한 거거든요. 그리고 시스코도 연구원 대학교 연구원 때 했는 거고 애플 스티브 잡스 이건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 사람 뭐 대학교 3학기 하고 이제 중퇴하고 이제 애플 창업했고 뭐 이런 등등 해서 전부 다가 뭐냐면은 미국의 특징을 보니까 대학교를
대부분이 보면 차고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왜 안 되냐? 우리나라 차고가 없어요. 아파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미국은 단독주택 때문에 차고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빨리 아파트를 철거하고 좀 단독주택을 많이 지어야 우리나라도 벤처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저 앞으로 뭐 학교에 총장님이 계시니까 교육을 할 때 어떤 방향으로 이걸 잡아야 하냐 하는 거, 그런 걸 상당히 여기서 시사하는 점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최근에 왜 K-팝 이거 왜 K-팝사 이거 상당히 유명하잖아요. 이게 그 뭐 세 사람 근데 그 중에 박진예 이 사람이 보면은 지난번 얼마 전에 이제 저 6번째 이게 끝났거든요. 여기 보면은 지난 6년간 K-팝 우승자 가운데 한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정규 제대로 받아서 한 사람도 없다. 여기 보면 전부 여기 보면은 뭐 이래 가서 홈스쿨을 하거나 뭐 이래 가지고 자유롭게 있으면서 창의력을 유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이제 우리나라 학교 교육이 너무 주입식이 되어 버리니까 창의력이 전부 다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도 내가 보면 앞으로 교육할 때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 거냐 하는 데 상당히 큰 시사점을 주는 거 아닌가 보고요. 이 사람 뭐 스티브 잡스 이 사람은 뭐 너무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원래 뭐 그 고아 입양이 됐거든요. 돼가지고 뭐 금방 그 학비가 없어가지고 3학기 하다가 학교 때려치고, 그리고 이제 이따가 이제 애플 만들고 뭐 지금 애플 아이폰 만든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인데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디 될 거냐 하는 건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 보면 참 산업화를 짧은 시간 내에 잘해가지고 현재까지는 잘 오고 있는데, 앞으로가 이제 문제인데, 크게 보면 뭐 여러 사람들이 물론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벤처 기업가라 그러면은 정주영 씨하고 이병철 씨 두 사람을 보는데, 정주영 씨는 어쨌든 뭐 중후장단 있잖아요. 뭐 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이거 전부 다 그것을 다 일으킨 거거든요. 또 이병철 씨는 또 전자 쪽 뭐 이래가지고 전부 다 만들었고 이래 했는데, 이분들도 보면 솔직히 정주영 씨도 보면 초등학교 졸업 안 했거든요. 그리고 이병철 씨도 이분은 원래 굉장히 부잣집에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와세다 대학교 유학까지 했는데, 또 와세다 대학 여기 대학 하다가 대학 다니다 중퇴하고 들어와가지고 정비소하고 하면서 또 했다고요. 그래서 내가 보면 이게 진짜 큰 이게 뭐야 돈벌이 재벌이 되려면은 중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중퇴. 그래서 이래 보시고 진짜 얘가 좀 잘할 것 같으면 야 졸업장 받지 말고 빨리 나가라고 좀 해주시는 것도 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이건 누가 주인도 없습니다. 누가 먼저 가는 사람이 다 가져가 버리고 후발주자한테는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제일 큰 역할을 제가 볼 때 뭐 정치인들이 요새 뭐 선거 뭐 구호 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대학교가 나서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미국의 실리콘밸리라는 이거는 스탠퍼드가 만든 겁니다. 그 스탠퍼드가 없었으면 실리콘밸리가 되질 않습니다. 거기서 모든 아이디어 내가지고 벤처를 일으키기 때문에 국내에도 대학이 굉장히 많지만 이 중에 누가 총장 한 분이 좀 나오셔가지고 나는 벤처로 내가 젊은 애들 걸 한번 하겠다 해가지고 나가면은 대학도 살고 나라도 살고 다 같이 살게 되지 않냐. 제가 여기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주환 원장님이 좋은 발표해 주시고, 특히 우리나라 IoT, IT의 선구자적인 위상에 계시면서 이제 좋은 발표해 주셨습니다. 근데 실제 머리가 저렇게 허옇게 하니까 원로 같이 보이지만 실제는 저랑 같이 대학 같이 다녔어요. 같이 뒹굴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머리 빨리 염색하라 그랬어요. 네, 어쨌든 감사드리고, 아까 발표 중에 이번 대선에 대한 빅데이터 아마 팁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까 거기에 대한 정답을 발표 안 하셨는데 그것은 아마 이따 토론회 중에 분명히 질문이 있을 거니까 그 답을 못 주시면 못 가실 겁니다.